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남미를 뒤흔든 사건. 2. 태극기는 브라질의 아이콘이다. 3. 한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국가, 브라질 이곳에 위치한 도시 상파울루에서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상파울루주를 상징하는 깃발에 태극 문양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바꾼 깃발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소수 민족인 브라질 한인들을 향해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 지명에 한국 이름까지 붙여주는 등 상파울루 전역에 한국이 서서히 퍼지고 있는데요. 아예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지칭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한국의 진심으로 바뀐 브라질 상파울루 사람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히카르두 누네스 상파울루 시장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참석한 한국인들을 향해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가 선언한 상파울루 주기 변경 선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파울루 시청에 걸려있는 상파울루 주 깃발에 태극 문양을 삽입해 한국인들이 상파울루에 기여한 공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유지해온 깃발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오래전 이름도 모르던 브라질의 첫발을 내딛었던 한인 사회는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외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한인 사회를 유지했던 것이 브라질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상파울루는 물론이고 남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봉에찌로의 시작은 이약했습니다. 물러날 곳이 없었던 한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하나둘 모였던 것이 거대한 한인타운으로 발전한 것이었죠. 브라질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브라질 한인들의 이주 역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밥벌이가 어려웠던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한 일제강점기 치하 한인들은 브라질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저 먼 타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브라질 농장에서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던 이들은 지독한 차별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인의 생김새에 대해 힐난하던 이들 브라질인들은 한국인들을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청소노동자로 일을 하거나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이들 한인들은 브라질인들의 인종차별에 무력하게 당해야 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급습 금품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봉해찌로 지역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냅니다. 한인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섬유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손재주가 좋은 한인 노동자들은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여겨졌고 나중에는 브라질 섬유 산업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가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한국인들은 상파울루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기록한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죠. 가게 문을 닫고 거리에 사람이 사라질 정도로 상파울루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브라질 노점상들은 일제히 가게 문을 닫고 강제로 쉬어야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장사가 유독 잘 되는 곳이 바로 한인들이 밀집한 봉해찌로 지역이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분 남미에서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봉해찌로 지역이 유일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음식이나 문화는 물론이고 K-팝 굿즈를 구입할 수 있는 이곳이 남미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사람이 모이면서 봉해찌로는 상파울루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상업적 성공과 함께 브라질에서의 기부도 진행하는 등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일이 늘어났고 특히 봉해찌로 지역은 상파울루 핵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를 본 히카르두 누네스 샹은 봉해찌로 지역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한국을 위해 특별 혜택을 주는 등 교민들에게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사업은 이들 교민들을 대접하는 일이었죠. 봉해찌로 내 대한민국 상징물이 서 있는 광장을 브라질 한국광장으로 개명하면서 상파울루 시장은 한국 이름이 들어간 장소를 잇따라 만들기로 나선 것이죠. 또한 봉해찌로 내 거리명인 루아 프레츠와 프레츠의 한국 명칭을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루아 프레츠 서울 루아 프레츠 코레이어이라는 공식 명칭이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7년에는 8월 15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봉해찌로 내에 한인타운 파출소 컴파니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 경찰이 상주하는 파출소를 이례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죠. 봉해찌로를 지나는 지하철 역인 치라덴치스 티라덴티즈를 한국 치라덴치스 포레이어 티라덴티즈로 바꾸는 것도 같이 진행한다고 하면서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것이 브라질 상파울루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파울루시를 한국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이러한 상파울루의 친한 태도에 가장 당황한 곳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원래 일본은 브라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으로 브라질인들이 아시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건너온 것일 정도로 일본과 친밀했습니다. 이는 많은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건너가 생활했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1908년 농업 이민을 위해 브라질로 건너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인들은 돈을 벌고자 브라질로 넘어갔습니다. 혼혈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넘어가 거기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당시에는 브라질 이민에 대해 일본 정부도 소극적이었지만 실업 문제가 극심해지고 전쟁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지자 브라질의 이민 간 일본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태도가 바뀌게 되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브라질로 넘어가는 것을 일본 정부가 추진할 정도로 브라질 이민은 급속도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죠. 결국 삶이 어려웠던 일본인들은 브라질로 넘어가 다양한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일본인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회의 대부분의 부촌과 기업들은 일본계 이민자들의 손이 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일본계 이민지들은 브라질 땅을 다수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 브라질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브라질에 머문 일본인들은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도적이었던 시절 역시 브라질계 일본인들의 파워가 강력해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모여 산 브라질 최대의 일본인 커뮤니티 리베르다지라이버데이드는 번성한 곳에 자리 잡으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동해지로에 비하면 훨씬 더 쾌적한 곳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죠. 같은 아시아계 민족이라고 해도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멸시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한국인 이민자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리베르다지가 경제를 이끌었던 것과 다르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한국인들이 한류 열풍을 이끌며 신드롬 수준의 한류의 인기가 난민들에게 퍼지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코로나 시기는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동해지로 지역은 사람들로 인해 북적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리베르다지는 사람이 없어 찾아오는 이도 드물 만큼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거주민들 중에서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죠. 경제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운데 일본이라면 브라질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주에 대한 의견이 폭발한 가운데 현재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일본이 브라질 이주민까지 받는다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죠. 초기와 다르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들은 기세등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했던 타향살이를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남미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 이름을 붙이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국인으로 칭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빈민지대 파벨라에 위치한 한 마을은 코레이아라는 이름을 붙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한국 마을이라는 이름을 달면서 한국에 대해 애정을 품어왔다고 하는데요. 입구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한국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사용해왔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한국을 동경해서 마을 이름에 한국을 붙였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한국과 피가 이어져 있지 않아도 한국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품고 있는 문화의 힘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요리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 식당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브라질 상파울루. 차별받은 소수민족에서 이제는 브라질 주류 사회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인의 기상을 떨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 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일화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화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이라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일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MOU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수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수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일화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대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이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이라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라 관련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이라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캐틀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라와 유럽의 원자 대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틀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이라와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의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맞게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3시간 만에 이게 가능해? 한국 청소 시스템에 극찬하는 해외 반응. 한국의 경우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여행객들 사이에서 길거리가 매우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 항상 길거리가 깨끗할 수는 없고 특히 주말 강남이나 홍대 등 번화가의 경우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에는 길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고 하죠. 오늘 알려드릴 사연의 주인공 역시 한국의 거리는 무조건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왔다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망한 채로 한국을 떠날 뻔했던 외국인은 단 3시간 만에 한국이 더럽다고 생각한 자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던 것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매우 깔끔했다. 서울에서도 길거리에 쓰레기통마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 역시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런데 밤이 되자 상황이 완전 변하기 시작했다. 강남역 뒤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쯤 가게를 나왔는데 길거리는 더럽혀져 있었다. 그렇다고 쓰레기 무법지대가 된 건 아니었지만 저녁에 깔끔했던 거리를 생각하면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역시 한국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찜질방으로 갔어. 그리고 아침 7시쯤 나왔는데 나는 찜질방을 나오자마자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분명 몇 시간 전에 더러웠던 길거리가 샤워를 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나온 사이에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길거리가 깨끗해지다니 나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고 한국인들의 절반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 어느 나라든 주말 번화가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의 경우 24시간 문화가 있다 보니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거리가 청소되고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거야.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듣던 대로 평소에는 거리가 깨끗해서 좋았지만 강남 번화가의 주말 새벽 길거리를 보고는 조금 실망했다는 게 외국인 여행객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나라가 매우 깨끗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주말 번화가는 당연히 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치우느냐가 해당 나라의 청결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 결국 다음날 그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환경미화 시스템은 이 부분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글쓴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아침이면 무조건 모든 거리가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럼 한국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길래 매번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끗한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와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제였습니다. 남들보다 4-5시간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운반해가는 이분들의 손길이 없다면 외국인들은 놀라고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깨끗한 아침거리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나와 거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미화원들의 노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말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장 빨리 출근하는 곳은 홍대나 강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나 한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로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이런 번화가들은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던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역시 모두 환경미화원 분들 덕분인데요. 보통 평범한 길거리의 경우 미화원들이 2명 정도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화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5-6명의 미화원 분들이 배정된다고 하는데요. 마치 정예 부대처럼 우르르 투입되어 순식간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죠. 이런 분들이 있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깨끗하단 좋은 인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요일마다 페트병, 종이, 캔 등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분리수거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1996년 54.9%에 그쳤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8.1%라는 높은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럽이 38%, 미국이 25.1% 그리고 깨끗한 길거리로 일본이 50%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분리수거 습관은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깨끗한 길거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별도의 노력과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저 분리된 쓰레기만을 수거해가면 되다 보니 일의 능률이 올라가 더욱 빠르게 청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깨끗한 거리 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명 쓰레기차가 지나간 후에도 쓰레기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요일과 시간이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어 길거리에 남는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분들이 한국의 거리의 청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끗한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